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흐름보다는 큰 흐름을 일단은 보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과연 이게 부동산에서만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최소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돈의 흐름을 잘 못 봐서 발생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돈의 흐름의 양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랑 같이 돈 공부할 때 그때 최근에 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조금 여기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돼가지고 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에는 작은 흐름이 있고 큰 흐름이 둘 다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건물을 하나 산다. 그럼 월세를 주겠죠. 그러면 그 월세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월세 수익률이 입지에 따라 입지가 좋은 곳들은 좀 낮을 거고요.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높을 거고 이런 이제 차이가 있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이 시세 차익은 완전 다르죠. 어떤 곳들은 제자리이기도 하고요. 어떤 곳들은 50억씩 상승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은 흐름은 이 전자라면 큰 흐름은 바로 후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건물 부동산에도 이런 게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다 보면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과연 이게 부동산에서만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 했을 때 주식을 하면 또 배당을 또 많이 주는 종목들이 있죠. 배당률이 어떤 것들은 0. 몇 프로 주는데 어떤 것들은 8% 이상 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주는 걸 샀는데 이게 또 시세 차익이 한 10년 지났더니 어떻게 됐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는 상승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작은 흐름과 큰 흐름이 있는데 이 배당은 어떻게 보면 작은 흐름에 해당하는 거고 이 시세 변화는 큰 흐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이 투자만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도 보통은 이제 매출이 2배씩 매년 성장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기업이 수익, 영업이익이 남고 있느냐 이런 걸 보기도 해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 회사를 보면 지금 계속 적자인데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회사, 그런 회사에 사람들은 또 베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커야 나중에 내가 비용을 줄이면 이제 그 이득도 커질 수 있는데 매출이 지금 정체되어 있고 내려가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지어짜내도 영업이익이 상승한 것들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한정 영업이익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재미난 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어떤 투자성 어떤 그런 자산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돈을 이제 뭔가 투자를 할 건데 이 어떤 흐름을 볼 거냐 이게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은행도 있죠. 은행 예금 적금 작은 흐름은 뭐죠? 이거 이자죠. 이자 몇 프로 주느냐. 큰 흐름은 뭐죠? 시세 차이가 없는 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부자 되는 게 조금 어렵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작은 흐름보다는 큰 흐름을 일단은 보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작은 흐름을 전혀 안 보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덤으로 가져가겠죠. 그렇지만 너무 큰 흐름을 놓치고 작은 흐름만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너는 어떤 흐름을 앞으로 보고 싶냐고. 지금 아는 지식이 은행에 돈 넣고 그거 이자 받는 것밖에 없을 텐데 너가 그 설날 때 받은 돈 그거 이자 1년 동안 얼마 받았니? 걔 보면은 몇백 원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 언제 부자 될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뭔가 투자나 돈의 흐름을 보면 또 어떤 흐름이 있냐면 여기 이제 양동이가 있고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양동이를 기울여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 양동이를 어디로 기울이냐에 따라 지금 물이 여기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물의 양은 그대로예요.
이런 거죠. 어떤 상황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 이 돈은 분명히 A에서 B로 어딘가로 분명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자산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이걸 현금화하기도 하겠죠. 또 그 반대되는 상황이 되면 이 현금을 또 다시 자산으로 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이거는 또 작은 흐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걸 투자해야 되겠다 했는데 누군가가 물을 퍼가지고 다른 곳으로 다 빼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투자가 돼버리기도 하죠. 결국은 이 물이 그대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존재하고 거기 안에서 움직일 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는 국내에서만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물덩어리 하나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양동이가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또 일본이 있고 그랬을 때 그 돈이 어떤 순간이 되면 이 돈이 막 이쪽으로 막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서 막 옥신각신 해봤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한국 지금 뭐 주식 이런 것들 보면 코스피 그거 10년 내도록 제자리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생각하는 것들이 막 생기기 마련이죠. 자, 근데 이 돈이 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가치가 이렇게 막 달라지는 대표적인 것들이 저는 이제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랑 같이 돈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환율에 대해서 아니라고 물었더니 얘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미국 갔을 때 어떤 돈이 있어야 돼? 하니까 달러가 필요하대요. 일본 여행을 가면 뭐가 필요해야 돼? 하니까 엔화가 필요하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원화가 이제 필요한 거죠. 각국마다 이 뭔가 화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게 다 전 세계가 달러만 가지고 화폐를 유통하면은 환율이라는 개념이 잘 없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각각 쓰잖아요. 이 양이 정해져 있냐라고 보면 각 국가에서 자기가 상황에 따라 돈을 훨씬 더 많이 찍어내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처음부터 등수를 매기겠죠. 너가 1등 해. 너의 돈의 가치가 세니까 너 하나랑 우리 1000개랑 바꾸자. 이렇게 룰을 만들었는데 시간 지났을 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되죠. 시간 지나면 이게 갑자기 1100개를 줘야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900을 주면 교환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걸 생각해보면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미국이 돈을 더 많이 화폐를 이제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 누가 더 많이 발행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발행하면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돈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있으면 미국이 얼만큼 돈을 많이 발행하느냐를 보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만약에 모든 국가가 그게 과연 가능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그 자국의 상황에 따라 비슷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유지를 못하고 야 지금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전쟁이 터졌어. 안 돼. 지금 발행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발행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가 생각보다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걸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또 긴축 정책을 하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패턴이 이게 무한정 한쪽으로만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미국 달러 환율을 보면 10년, 20년 동안 이게 무슨 미국 주식 S&P처럼 계속 올라만 갔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보통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해요. 이게 뭐냐면 작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큰 흐름도 있어요. 이게 환율에 따라 돈이 이제 막 이쪽으로 계속 쏠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환율을 왔다 갔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환율이 특히나 이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남들은 다 막 국가에서 돈 막 찍어내고 난리인데 우리는 돈 안 찍어내. 그러면 이 돈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다른 나라 국가 대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나라가 다 좋아지느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거를 반기지 않는 애들이 많거든요. 누가 그렇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렇게 반기진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칼국수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파는 회사 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글로벌 시대고 이걸 지금 예를 뭐 TV를 팔아야 된다. 뭐 휴대폰을 팔아야 된다. 이걸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가지고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돈 나라 가격이 헐값일 거 아니에요. 결국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 그 물건을 사가야 되는데 이 회사의 그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거는 비싸다라고 인식하게 될 거거든요.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이 자국의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론 뭐 돈 가치는 떨어지지만 특히 뭐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살아나고 좋아하기도 하죠. 실제 매출이 크게 불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외화를 벌어와서 그걸 국내에다가 쓰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경쟁력도 생기고. 그랬을 때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재미나다. 근데 환율 자체만 놓고 보면 작은 흐름이라서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돈을 벌긴 어려운데 이걸 이용해서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큰 흐름이 뭐가 있지라고 보면 얘네들의 변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랑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제 작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 여행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갔잖아요. 그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거든요.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 사람이 진짜 박 터지더라. 너무 많더라.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와, 일본 진짜 부자 되겠다. 돈 많이 벌겠네. 이렇게 여행을 많이 오니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인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식에 따라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냐면 일본이 옛날에 어려운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여행도 많이 오고 돈이 다 일본으로 오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다. 지금 엔화가 너무 저렴하니까 여행을 많이 오는데 엔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행동할 수도 있겠죠. 실제 이제 작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달부터 3월달 그때 네이버에 엔화 투자 이런 블로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제가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아이한테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봐봐. 이 작년 1월달 기준으로 조회한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엔화 투자에 대한 글들을 올렸다.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 거냐 라고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과연 이게 잘한 짓일까? 라고 아이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엔화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지금 이제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돈은 과연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저축은행이 있고 얘는 금리를 5.5% 주고 일본이라고 하는 저축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은 마이너스예요. 0%야. 그럼 사람들은 적금을 어디에 들까? 전 세계인들은 여기다 적금을 들지 누가 여기 적금을 들겠어요? 돈이 왜 여기로 움직이겠어요? 오히려 일본에 있는 돈도 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텐데 이거를 왜 샀을까라는 개념이거든요. 아마도 그러겠죠. 이게 엔화가 지금 워낙 흐름에 있어서 저점에 있다고 생각드니까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돈의 양면성을 봤을 때는 항상 이게 올라가야 되는 사전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지금 환율이 왜 낮은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내려놨잖아요. 금리는 왜 내려놨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본 경기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두 개가 살아나야지만 결국은 이 돈의 가치가 요걸 올려야지만 된다는 거거든요. 경기도 살아나고 금리도 올리고 그래야지만 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환율 투자한 게 돈을 벌게 될 텐데 이 금리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미리 선포를 하거든요. 올해 우리는 이걸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데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그걸 올리겠다고 그 은행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돈이 이렇게 몰리겠네,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얘를 산 사람들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년이 지났잖아요. 엔화 가치가 더 떨어졌거든요. 최소 10% 이상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돈의 흐름을 잘 못 봐서 발생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거는 제가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실제 제가 아이랑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실제 아이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이는 한국 주식을 샀고 저는 작년 초에 일본 주식을 샀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때 너 어떤 주식을 살래?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걸 살래? 아니면 따박따박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거 살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요거는 우리 다음에 하기로 하고 배당이라도 확실하게 많이 주는 거, 그래도 5에서 8% 정도씩 주는 거, 요거 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보면 어떨까? 한번 제가 밑밥을 딱 던졌는데 아이가 이걸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과 관련된 여러 회사가 있을 텐데 그 회사들을 쭉 펼쳐놓고 지금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같은 종목인데 예를 들면 같은 건설주인데 같은 은행주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좀 못 올라간 친구, 그러면서 배당을 많이 친구, 그래서 갭 메우기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적용해서 사두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그냥 공부니까 한 개만 딱 샀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났죠. 결과를 같이 이렇게 딱 까봤습니다. 얘야 주식 어떻게 됐어? 라고 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드등 마이너스 6%인 거예요. 손실인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은행에 넣어놨으면은 그래도 뭔가 이자를 받았을 텐데 우리는 손실이 났구나.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 들려드렸던 이 작은 흐름과 큰 흐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집중했던 부분은 작은 흐름을 보고 투자를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니? 이 시세가 내릴 수도 있다는 가정이 충분히 있었는데 사실 얘를 무시하고 얘만 고집한 거 아니냐 였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손실이 발생한 거고, 그래서 아이는 이번에 깨달았겠죠. 작은 흐름을 볼 게 아니라 정말로 큰 흐름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말이죠. 물론 작은 흐름이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얘를 이제 아예 안 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일본에 있어서 제가 투자했던 방법은 뭐냐면 저는 당연히 일본 은행에서 금리를 높이겠다고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당연히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 말은 지금 돈의 가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계속 갈 거고 전 세계 돈은 다 다른 나라로 가지만 이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게 회사인데 회사 내에서도 사실은 이 돈의 가치가 별로 없으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른 자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자산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크게 돈을 묶을 수 있는 것들이 부동산하고 주식인데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일본 부동산 임장도 쫙 갔었죠. 그리고 갔던 이유도 사실은 이런 맥락을 보고 전 세계에서 일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구나. 그리고 2014년부터 사실은 일본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승하고 있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한번 꼬꾸라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일본 부동산 살 때 대출 금리가 거의 부담 없는 0.2% 이런 수준으로 진짜 무제한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걸 사면 자꾸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현실은 지금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부동산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녀석을 외국인이 사기 위해서 조금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결국은 그 국내 로컬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전 세계인들이 쫙 달라붙을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큰 흐름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이런 경우는 손쉽게 부동산을 살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넣어라. 주식을 넣는데 대신에 그 수출 위주의 회사 중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 주식을 사두는 게 훨씬 낫겠다. 대신에 저는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큰 흐름이 받쳐주고 작은 흐름이 마이너스로 났을 때 이걸 합쳐보면 결국은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얘는 40% 이상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본질은 사실은 이 안에도 작은 흐름과 큰 흐름이 있고 돈의 흐름이 단순히 로컬로만 움직이느냐 전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주식을 만약에 1,000만 원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가 40%를 상승하면 얘가 1,400이 돼 있겠죠. 근데 이게 환율이 10%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1,400만 원을 이걸 환전해가지고 갖고 오면 1,400만 원 수익이 나야 되는데 물론 세금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140을 빼야 돼. 그러면 1260만 원 정도의 실질적인 이게 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한 뭐 260만 원 번 게 되겠죠.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랬을 때 환율이 떨어지기 무서워서 이거를 과연 안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저는 당연히 이걸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낮고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좋다,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혹여나 진짜 경제 상황이 막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환율이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상황도 올 텐데, 그게 올라가게 되면 이 큰 흐름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충분히 0% 금리하다가 5%로 한 번만 올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올릴 테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시그널이 올 거고, 그때 얘를 정리할 수도 있다 정도의 어떤 작전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작은 흐름과 큰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 이런 것들은 항상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 눈이 작아서 그냥 이렇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돈이 어디서 흘러가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버핏도 아니고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했던 환율이 이러니까 저렇게 되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상 이면에는 작은 흐름과 큰 흐름이 그냥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실 테니까 그것들을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흐름을 잘 보고 그 흐름에 따라 편승을 해서 우리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이것만 또 쫓아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작은 흐름을 또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흐름을 내가 가져갔는데 큰 흐름에서 실패하면 얘는 마이너스가 나는데, 작은 흐름을 챙겼는데 큰 흐름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되게 조금이라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사실 작은 흐름을 가져가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그게 나이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큰 흐름을 꼭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주저리 얘기를 한번 좀 떠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